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께서 헌신해 주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대표직을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살려낼지, 보수의 가치와 보수 정치 혁신의 길을 찾겠습니다. 창당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조직과 자금 면에 있어서 열세이지만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또 호남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의당에 보내주신 소중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의 지방 공직자들은 적폐잔당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으로 맞설 것입니다. 네, 6시 40분 생방송 뉴스아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의원님들은 가셨고 여기는 그냥 유권자들, 패널들 6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직접 투표 다 하셨을 텐데 선거 결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당 대형 악재도 좀 압승을 이제 거뒀고요. 야당 6.13 후폭풍으로 당장 오늘 한국당 바른미래당 두 대표가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6.13 지방선거 5정당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주 짧은 코멘트로 5개 정당을 지금 적어주시고요. 제가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당 압승으로 끝난 지방선거 무엇이 승패를 갈랐을까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 든든히 뒷받침하라는 민심이다. 그리고 자만하지 않겠다. 압도적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9곳 이상 승리를 원했지만 실제로 14곳의 승리를 민심은 안겨줬습니다. 제1야당 홍준표 대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5곳 이상 승리를 장담했지만 실제로 민심은 두 곳만 허락했습니다. 제1야당의 자존심이 깨진 것 아니냐. 바른미래당 국민 기대에 못 미쳐 선거 패배에 책임지고 유승민 대표 오늘 사퇴했습니다. 정당 득표 2위 목표는 실패로 끝났고 진짜 보수도 지금 민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당 존립 기반과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남 5곳 확보, 호남에 올인한 거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래도 기초단체장 5곳을 호남에서 확보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제3당 지위를 공고했다. 정당 투표 9%대, 제1야당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신선한 당 3당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 자평입니다. 고영신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 주시죠.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는 대다수 국민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었죠. 네. 이런 그동안의 여론조사 흐름과 거의 같게 그렇죠. 나오네요. 한국당이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행태들, 특히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쇄신의 흐름에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했어요. 거기다가 물러나신 분 좀 그렇습니다만은 홍준표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막말이라든가 언행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눈높이에 너무 멀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라가 넘어간 그런 얘기가 대표직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쨌든 넘어갔네, 이번 선거 결과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면에서 정책 운영 또 정치 이런 면에서 탄력을 받게 된 것이죠. 민심의 그런 바람을 훨훨 타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한국당은 우리 흔한 말로 폭망 했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과연 한국당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번 사안에 접근하느냐가 네. 앞으로 회색 여부를 판가름 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벼랑 끝에 사실상 벼랑 끝. 그렇죠, 당의 지금? 존립 위기에 서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은 뭐 한 9% 정도 정당 득표를 했습니다마는 뭐 늘 얘기한 대로 존재감을 확인했을지 모르지만 본전치기. 그렇지 않아도 늘 7%, 6~7%의 예, 그런 알겠습니다. 확고한 지지층이 있었거든요. 그 예.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했죠. 네, 정웅갑 위원의 평가를 듣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어쨌든 지난 탄핵 이후에 지난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그때 맞아요. 분명히 주문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일련의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그분에 대해서 박수를 쳐준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네. 왜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표 차이가 있었느냐. 그 보수는 사실은 반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반성하지 않는 보수에 대한 상당히 어떤 준엄한 질책, 네. 거의 뭐 결과에 대해서는 폭망이니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상의 지금 결과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에 그 예를 들면 한반도의 긴장 완화, 평화체제 구축 관련해서 한국당의 모습은 뭐 통째로 뭘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과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그런 입장을 천명했고 또 국회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떤 그 대안이 없는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집약을 해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어떤 준엄한 메시지를 준 선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정기랑 교수. 예, 엄청 센 회초리이다, 이런 채찍질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심은 네. 저는 좀 평화를 선택했다. 진보 네. 보수를 떠나서 그리고 좀 뭔가 비정상적인 정당, 이른바 야당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소위 이른바 혁신과 쇄신을 하지 않는 그런 야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개별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민주당의 승리, 저는 민주당이 현상적으로 승리했습니다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로 봐야 된다. 네, 예. 문풍이 압도한 선거였다고 봐야 되겠다. 예. 그다음 이 이른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제가 일부러 좀 재밌는 만평에 나올 만한 표현을 썼는데 CVID 완전하고 어찌 보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대패를 당했다. 네,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은 파산 선고를 받은 거고요. 예.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과연 이게 정체성의 모호함이 후보부터 시작해서 당 전체적으로 뭔가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저 당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실패했다. 예. 그리고 정의당, 민평당 호남 정당이라보다는 호남에 기생하는 정당의 이미지로는 결코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웠다. 비록 5석의 기초단체장 선전에도 불구하고 네. 자 정의당 앞서도 여러 사람이 말씀했습니다만 두 자릿수 득표율 목표에는 실패했습니다. 예. 역시 큰 어떤 문풍이 부는 속에서의 존재감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 판단이겠습니다. 황장수 소장님. 예, 민주당이 제가 볼 때 잘해서 이긴 건 아니에요. 예. 북풍의 전성시대에 바람을 탔죠. 예. 민주당이 무슨 여당으로서 거수기 말고 자행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예를 들어서 뭘 적극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선거는 때로는 그렇게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당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반성, 뭐 혁신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도요. 과거에 그 현 여당이 야당을 할 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야당으로서 건성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여당이 됐거든요. 예. 그럼 저 사람들은 지금 이번에 북풍이 분다 하면 이 북풍 중에 잘못된 바람이 많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저항을 하고 투쟁을 하고 해야 될 건데 네. 제대로 투쟁을 한다라는 부분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저는 참패를 했다. 보수의 표도 다 모으지 못했다 그래 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바른미래당은 정체성이 없어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가야 될 목표가 어딘지 한마디로 이렇게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간이라고 그러죠. 예. 그다음 평화당은 이삭은 주었다. 원래 목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평당은 정의당은 네. 뭐 소박하게 예. 광역 비례라도 들어가면 된다. 네. 꿈들이 작으니까 행복한 거죠. 그런 또 평가를 해주 전기한 의원님.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용도 폐기되었다. 이것으로 이번 선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용도 폐기라고 하면 예. 누구에 대한 얘기냐,
홍준표 대표가 용도 폐기된 것이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용도 폐기가 된 것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 세력이 용도 폐기가 된 것이냐. 저는 홍준표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막지 못한 대한민국 보수 정치 세력. 예. 오늘도 언론의 칼럼을 보면 이제 보수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폐기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요. 예. 그 표현 안에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느냐고 보수 정치 세력을 비난 또는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거기에서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정말로 진 이유가 뭔지를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서 답을 한번 찾아봐라. 국민은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지 덜 나쁜 것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상대가 잘못하는 약점을 끊임없이 드러내어서 오늘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면서 마지막 던진 말 대한민국이 통째로 넘어갔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국민은 그러면 통째로 넘기는데 다 앞장섰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자유한국당 보수정치 세력 홍준표 대표가 자기 정치를 만들어갈 수 없다. 예.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로.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 때릴 때 그냥 회초리 들어서 그냥 잘못했다고 처음 그냥 바로 때리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화로 풀려고 그러죠, 일단은. 네, 그렇죠. 설득도 하고. 그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미 지금 보수 야당에 대한 경고는 2016년에 벌써 나왔다고 생각해요. 총선 때 이미 회초리를 들기 전에 경고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사태 거치면서 혁신해야 돼, 반성해야 돼. 그리고 그다음에 지지율 나온 거 보세요. 계속 국민들은 지지하지 않았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회초리가 점점 굵어진 거네, 이제. 그렇죠. 큰 회초리를 든 거네.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과감하게 회초리 들어서 따끔하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바뀔 수 있을까로 이제 얘기를 슬슬 넘어가죠. 일단 여당이 말이죠. 이번에 안희정 미투 그리고 또 드루킹도 터져 나왔고 스캔들 의혹도 있었고 그럼에도 큰 표차의 압승을 거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참패 원인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상황을 지금 이제 정리해 드리면 민주당은 비서 성폭행 혐의로 안희정 지사가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 여파로 불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충남 지사에는 양승조 후보가 62.6%를 얻으며 당선했습니다. 당선됐고 또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에 휩싸였던 김경수 후보는 52.8%의 득표로 경남지사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이거 뭐 선거 막바지까지 스캔들 의혹의 욕설 파문에 엄청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의 56.4%. 남지사와 차이가 표차가 크던데요. 이렇게 당선되는. 그러면서 민주당 압승을 가져왔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각종 악재에도 민주당 대승을 왜 민심은 민주당에게 대승을 안겨줬는지 그 이유를 콕 집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듣고 오겠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3대 위기, 저출산 위기, 고령화 위기, 사회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해서 충청남도가 선도적 모델을 마련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말씀드린 대로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축 220만 충남도민이 더 행복한 충남 함께 만들어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를 선택하신 경남도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경남도민들의 강렬한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머슴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인이다. 큰 표차 압승. 황장 소장은 뭘 꼽으시겠어요?
지금부터 3년 전에 2015년에 보면요. 네. 민주당이 2012년 대선 패배부터 3년 동안 지지율이 20% 미만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안 올라가고 보궐선거에 다 졌죠. 예, 맞아요. 자, 그랬는데 네. 불과 3년 만에 또 이렇게 상전 100회로 변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적폐 청산을 하지만은 그과는 규모나 이런 부분은 작지만은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권에도 적폐가 만만찮게 드러났어요. 예. 그럼에도 민심은 때로 쏠려다니고 불공정할 때도 많고 아. 또 금방 변덕이 심해서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독선하면 네. 또 불과 2, 3년 안에 어떤 식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예. 여건이 아주 겸허하게 예. 국민을 위해야 되겠죠. 민심의 경고 사인이 점점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도 아주 빠르게 확 변하면서 풍향도. 정기환 의원 준비하셨네. 저는 이제 개인의 문제와 집단의 문제를 우리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네. 이것이 정치 집단이 어떤 사건을 조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구도가 결정하는 것,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이것이 개별적 사안을 완전히 압도하면서 이번에는 사적인 문제가 실제 득표율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은갑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 대한 평화번영 정책 그리고 개혁에 대한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박수를 친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사실은 보수의 가치가를 실현하지 않는 보수당에 대한 엄연한 심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보수라는 것이 희생과 헌신, 공동체 의식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보면은 자기 사람 심기에 서로 혈안에 대해서 서로 갈등 구조만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그렇죠. 강한 심판으로 봐야죠. 예. 고윤식 교수님. 시대 정신, 시대 흐름이죠. 아. 그건 뭐냐? 쇄신과 변화입니다. 그게 촛불 민심이에요. 네, 예, 예. 그걸 제대로 문재인 정부가 실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나머지 그런 소소한 일들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지만 큰 시대의 흐름, 이런 민심의 흐름에 문풍 쓰나미가 불어닥친 것이요. 그 쓰나미 앞에 뭐 다른 그냥 추풍낙엽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추풍낙엽이죠. 김성환 평론가 나셨네. 네, 전 너무 배가 고파서라고 써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동안에 한국 정치가 변화하기를 원했고 좀 새롭게 시대 정신에 맞게 좀 바뀌길 원했고 그게 이제 촛불을 들었던 원인인데 너무 배가 고플 때 사과에 조금 흠이 있다고 해서 안 먹습니까? 예. 먹어야죠. 좀 흠이 있더라도 이번엔 먹어야겠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서 지금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 생각나네요.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배고프니까 지금 먹었다. 예, 예. 식사 때 지났는데도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안 주냐. 맞습니다. 때를 놓친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이시고. 정기남 예, 교수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반도 평화 이슈가 압도한 선거였다. 예, 예. 이것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우리 유권자들이 느끼는 평화는 진보와 보수 그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인 것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국정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호평, 좋은 평가가 반영된 결과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기여한 것은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비정상적 정당들의 어떤 자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수라고 하기에도 과분한 이른바 극우 정당의 모습. 정체성이 모호한 정당. 이런 보수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이 곁들여지면서 여당의 압승이 나오게 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당도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바퀴로 굴러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의 참패 원인,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참패 원인은 또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당에 생길 일들까지 말씀을 좀 청하겠는데요. 두 당에 생길 일들? 아니, 생겨야 될 일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주문도 해 주십시오. 들어보시죠.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이번 선거 패인이 가장 중요한 패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당 민심은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나라를 통째로 넘긴 국민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계 은퇴를 선언하시는 건 아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합니다. 대표직을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살려낼지 보수의 가치와 보수 정치 혁신의 길을 찾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태흠은 오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참패 후 우리 자유한국당은 처절한 과거 반성으로 시작하여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보수의 가치를 버리고 시대에 맞는 보수 가치 재정립을 선행했어야 했습니다. 비가 새는 집에서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며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라고는 낡고 무너진 집을 과감히 부수고 새롭고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중도 개혁 세력으로 새로운 정치의 중심을 잡기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역시 이번 선거가 한반도 정세의 쓰나미에 덮여져 있는 커다란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거기서 아마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한꺼번에 압승을 한 선거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가 한 군데에 휩쓸리게 되면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정치가 결국은 불안해집니다. 아까 했던 순서대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황정 소장. 네, 해인. 예, 저는 한국당이 지금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아무리 줄어들어도 전체 35%는 된다 봅니다. 그런데 그 표도차 기권들을 많이 하면서 모아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왜 그러냐. 지금 이 좀 정치하다 보면 굉장히 불리해지고 이렇게 몰려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당의 가치와 원칙이 안보라고 하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투쟁을 했어야죠. 투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대표가 몇 마디 하고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김성태 대표, 원내대표가 투쟁을 할 때 그 드루킹 특검 혼자 앉아 있다가 맞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저 당이 정당으로서 기본적인 이런 투쟁의 이런 능력조차 있느냐. 한마디로 기대권 웰빙 정당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나 이런 부분이 수구 기득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추종하면서 시대적 가치 변화를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잘 되려 그러면 결국은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무슨 친박했나 비박했나 과거에 무슨 탄핵에 찬성했나 반대했나 바른미래당 갔냐 안 갔냐 이런 부분을 저기서 떳떳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럼 과거를 갖다가 청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당의 계급적 특성으로 봤을 때 과연 국민 일반의 계급적 특성과 일치하는가? 굉장히 상층으로 쏠려 있죠. 계층 물갈이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다음에 이 바른미래당은 이질적 가치가 그냥 미봉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당이 도대체 중도라는 거는 가치가 정확하게 중도해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이 뒤섞여서 합쳐서 평균이 중도예요. 그리고 사공이 너무 많아요. 당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당을 해체할 건지 정확하게 당의 가치를 정리해서 이거다라고 발표하고 갈 건지 방향 정리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선이 아직 시간이 있어서 뭐 제대로 이게 글쎄 정은감 의원님 제대로 될지 참.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국당에 누가 책임을 얘기한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그 엄청난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민심의 흐름 자체를 외면하고 예를 들면 변화하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뭐 위장 평화술이다. 그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 계속 그런 관점을 유지했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수구 기득권이라는 정말 참보수가 아닌 수구 기득권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변화에 대한 노력들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을 한 것이고 바른미래당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분당 합당 과정에서의 갈등이 계속 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공천 문제를 놓고도 서로 각각의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돼도 부족할 마당에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비치면서 이게 무슨 새 정치냐, 이게 과연 지향점이 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을 던져주기만 했던 것이죠. 치열한 새 공천으로 보인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지적들이. 근데 왜 본인들은 모를까요, 꼭? 네? 고인수 교수님. 뭐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사실은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뭐 해쳐 모여, 가 저는 답이라고 보는데 잘 될까요?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앞으로 뭐 쇄신의 몸부림을 칠 건지, 지도체제 개편, 노선 투쟁을 놓고 내용을 벌일 건지가 관심사인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동안 했던 일을 계속 할 거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지도체제를 지도부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문패도 좀 바꾸면서 당 이름 또 다시 쇄신 흉내만 내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될 경우 보수든 중도든 살아날 길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해쳐 모여라는 그런 대쇄신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야만이 보수가 살아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기랑 교수님.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선거 전 대표지요. 선거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 평화 쇼로 규정하는 순간 저는 이미 끝났다고 저는 봤어요. 두 번째 지난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개헌 공약을 했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하겠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폐기해버립니다. 저는 여전히 이 시대착오적인 반공이데올로기 영남 노년층 여기서 못 벗어난 소위 이른바 자유한국당은 어쩌면 당연한 실패였다. 여기서 문제의 출발점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른미래당 사실은 발음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죠. 인물, 조직, 노선 전무한 정당이었고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었겠는가. 당연한 패배로 귀결됐다. 이런 판단입니다. 전기현 의원님. 저는 두 당 모두 큰 내분, 긴 혼란 상태에서 계속 빠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분간? 모릅니다. 왜 졌는지, 이 상황이 무엇인지 저는 두 당 모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성을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에도 반성 많이 한 것 같고. 아니, 알아야 반성을 하죠. 모르니까 반성을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그 뒤집어진 것이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기성의 사고와 질서가 어떤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꿔달라고 요구하는지 읽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하고 중앙이 주도하고 엘리트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공했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을 가르치면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내 탓이 없는 것이죠. 남 탓하면 되고 운 좋으면 이기는 거고. 그런데 다시 질문하십시오. 그 모든 원인에 자유한국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책임이 다 있다. 나로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 나 빼고 모든 것을 혁신하자 쇄신하자.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아마도 뺏지도 알고는 어려울 거요. 지난번 체포동의안도 보세요. 얼마나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서 반성한답니다. 그럼 6개월 전에 왜 반성 안 했습니까? 지난 탄핵 국면에서 왜 반성 안 했습니까? 반성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지금 이 모양 이런 상태로 국민들한테 평가받겠다고요? 이제 돌아가서 또 반성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보십시오. 모든 원인은 자기가 속한 정당이나
다 정당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 그렇네요. 예. 이렇게 물어야 저는 답을 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김성환 평론가 얘기했듯이 회초리 중에서 아마 제일 굵은 걸로 제일 센 걸로 때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항상 그래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저는 참패 원인은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두 당에 생길 일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IMF 외환위기 직후에 자원 재활용, 환경운동 차원에서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두 당이 아나바다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다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나바다는 하겠지만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 좀 많이 묻어있는 묻어있는 건 좀 버리고 좀 깨끗한 거는 다시 재활용해서 쓰고 이런 과정들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수 야당이 다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집에서 분리수거를 잘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김성환 평론가는. 잘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한테 좀 맡겨주시면. 그러니까 뭐 실전 체험에서 우러나온 평론을 해주신 것 같은데 7시 10분이 됐습니다. 패인 분석 한 가지만 더 해보죠. 무엇이 그들을 그리도 자만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끝까지 민심을 제대로 보고 읽지 못하게 했을까요?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냥 한 번에 답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나라가 뭐 통째로 넘어갔다. 대표적 사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그리고 당대표 사퇴 이후의 행보. 일단 요거부터 좀 간단히 말씀들을 좀 청하면서 여론조사는 전부 거짓이다. 홍준표. 여론조사 조작이다. 6곳서 승리한다. 두고 봐라. 그런데 웬걸요? 시도지사 TK 2곳만 사수하고 끝났고 재보궐 한석 사수하고 전패입니다. 이것도 아마 끔찍했을 것 같아요. 텃밭 TK도 경고 사인이 울리고 있고 서울구청장 25곳 중에서 전부 어떻게 한 곳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참패 책임이 제게 있다. 당 대표직을 오늘 사퇴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여론조사 엉터리다 이거야. 왜 엉터리냐?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20% 이상 응답을 한다 이거야. 말하자면 홍준표 지지했던 사람 응답은 3분의 1도 안 해요.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들 응답이 50에서 70%까지 응답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여론조사가 엉터리다. 문재인 지지합니다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드루킹 사건 봤지 않습니까? 여론조작으로 대선 치르고 또 여론조작 북풍으로 지방선거도 하겠다. 그래서 나는 요즘 방송도 보지 않습니다. 신문도 보지 않습니다. 죄다 넘어가가지고 앞제비가 돼갖고 선전 도구가 돼버렸는데 세상이 저래 옛날에 전두환 시대보다 더 힘들게 돼버렸어요. 페이스북 보세요.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 어떤 의미로 올리신 건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인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잠시만요. 그게 페이스북을 보시면 네, 7시 13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볼까 했더니 두 분은 고민들이 많으시네요. 정기란 교수님부터. 네, 여론조사 결국 민심의 지혜를 읽는 키워드거든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죠. 자, 홍준표 대표, 전 대표 다시 조기 전대를 통해서 이른바 당권 투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저는 미래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완전히 리모델링이 아니라 해처 모여식 이런 보수 재건에 나설 때만이 그나마 보수 세력의 희망이 좀 보여질 것이다. 그 과정에 저는 홍준표 대표는 주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현 의원님. 저는 홍준표 대표의 태도 문제이냐 아니면 홍 대표의 본성 문제냐. 저는 본성에 더 가깝다고 보고 드러났다. 그것이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외면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당대표에 도전하는 와신 상담 정말 풀숲에 누워서 쓸개를 씹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어서 이 문제만큼이라도 본인이 한 번 더 정확하게 다음 당권에 도전할지 말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 네. 요즘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론조사도 인공지능처럼 합니다. 열심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하거든요.
근데 홍준표 대표 생각은 쌍팔년도에 머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도 쌍팔년도식 사고를 갖고. 그거는 듣기 좀 거부하고 지금 좀 아니 적절한 표현 뭐 아닌가요? 이건 비속어가 아니고요. 예, 비속어가 88년 아니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표준에 올라 있는 겁니다. 예. 그래도 듣기는 좀 뭐. 시대를 읽어 나가야 되는데 정치인은 과거식 그야말로 사고 방식으로 이 과거에. 선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 여론은 돌아다니면서 들으신 거 아니에요? 요새 사시는 분들한테? 그 여론이 어떤지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제 고영식 교수님. 홍준표 대표의 가장 큰 잘못은 민심을 외면한 거죠. 민심, 말하자면 여론, 민심에 대해서 오독을 하고 오파를 한 것이죠. 방송도 안 봐, 그러다 신문도 보니까 방송도 안 봐, 신문도 안 보수가 봐. 정권을 심판을 해야 하는데 보수가 보수를 이번에 심판을 해버렸어요. 보수 지지층들이 네, 돌아서든가 투표장에 안 네, 갔어요. 예, 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홍준표 대표의 그동안 독선적인 당 운영, 오기 정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초래했다고 보여지는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권토중래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로서는 과거에 DJ도 그랬습니다만은 정계를 깨끗이 은퇴를 하고 나서 정말 국민들한테 완전히 잊혀지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정치를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가 지금 뭐 집계한 이래 저희 사상 최대라는데요, 지금? 어느 평론가 말씀부터 올라갔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사실은 공정하게 그리고 균형감을 잘 갖춰서 해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민심은 드러났고 그걸 겸손하게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귀한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은갑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 한반도에 엄청난 지형 변화가 있고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 어떤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외면한 것이 있고 거기에 이제 홍준표 대표는 선거 이후에 그 당권에 관심이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여러 공천 과정 또 그동안의 행보에 있어서 스텝이 꼬인 부분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가중돼서 오늘의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뭐 시대의 흐름이라는 부분에서요. 사회 경제적으로는 변화를 해야 돼요. 한국당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념적 가치 부분에는 버틸 거는 버텨야 되지요. 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약했다고 사는 봅니다. 이유 아니에요, 사람이? 예. 그렇잖아요. 자기 그래서 생각, 자기 주장에 대해서. 6월 14일 날 아침에 웬만한 사람이 볼 때는 집에 가게 될 거다라는 걸 생각했는데 본인만 그걸 애써 부정했는데요. 공천에서 쇄신하지 못했고 그다음 탄핵까지 이런 과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 바른미래당과 통합을 하고자 하는 단일화를 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홍 대표는 일단은 모든 미련을 버려야 된다. 그냥 사실은요, 저 황 사장님 솔직하게 얘기하면 민심이 원하는 것을 외면하게 되고 권력 잡으면은 공천 받을까 하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천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지역에서 봤을 때 광역단체장 뭐 2번씩 이렇게 한 진부한 인물들을 교체하지 못했고 또 민심은 교체를 원하는데 또 이후에 당권을 놓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많이 배치하려 한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권만 쫓아간다. 정치인들이 자기 권력만 쫓아간다. 그러다가 망신당합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경우 야권 대표는 나다. 왜냐하면 구글 트렌드에서 1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성적표를 하다 보니까 박원순 1등, 김문수 2등, 내가 3등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부덕의 소치입니다.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면서 주말에는 가족 뭐 관련 일로 이제 미국에 간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출마 선언 때부터 제가 야권 대표 선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만이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단일화는 시민들께서 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도부에서 현명한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도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 주시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 경영은 눈먼 돈의 잔치였습니다.
서울시 예산 규모 국가 예산 44% 늘 동안에 서울시 예산 55%가 늘었습니다. 1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돈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그 성찰의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습니다. 돌아보고 고민하고 숙고하겠습니다. 다 후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선거에 패배한 사람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요일 날 제 딸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수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이용해서 잠깐 다녀올 예정입니다. 어떻게 잘 안 풀린다. 지금 혼자 소리 하고 있는 황정 소장이 뭐 아는 것 같은데 왜 안 풀리는지. 저는요, 저분이 지금 정치적 필요에 따라 컬러가 굉장히 복합적으로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햇볕 정책을 이렇게 간다고 동교동에 가서 큰절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 이번에는 같다 보면 그 또 얘기인가요? 이념적인 부분에서 이 강하게 비판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좀 이 생각을 해서 봐라. 정리를 딱 해서 어디로 갈 건지 한쪽에 그냥 거기서 끝을 보는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은갑 위원님의 안철수 대표는 사실 처음 이제 정치 입문했을 때 상당히 신선했고 또 본인이 새 정치를 좀 추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이 보는 어떤 기대, 갈망에 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이제 행보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지금 안 대표는 뭐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그랬거든요. 당분간이라는 건 편수기에는 어쨌든 간에 향후 당권이라든가 또 한 번에 도전하기 위한 중앙정치로 복귀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고현수 교수님. 이 세월이 오래 갔어요. 좀 중고정치 돼버린 거 아니에요? 새정치도? 안철수 7년인가요 지금? 후보에 대해서 과거에도 저분은 내가 보니까 정치에 대한 DNA가 기본적으로 없으신 분이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또. 아니 그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방송에서도. 다만 오히려 사업이라든가 연구라든가 학문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갔더라면 더 나라에 기여할 수 있으신 분인데 본인은 불가피하게 정치에 들어와서 새 정치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만 그 새 정치는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들어온 이후 다 색이 바라가고 이제는 새 정치라는 브랜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 본인의 어떤 정치적 철학, 이념이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는 말을 지금 한두 번 들어본 겁니까? 대선 후에 무슨 저 대표 뭐 안 됐을 때 뭐 여러 차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금방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고 나왔어요. 아,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럼? 근데 당분간 이렇게 갖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정치를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근본적인 숙고를 하시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하세요. 오랫동안 숙고를 하세요. 좀 부정적이라서 어떻게 다른 의견 가시는 분 없어요? 김성호 평론가. 너무 그렇게 다들. 제가 갑자기 웃느라고 지금 뭘 썼는데. 뭐라고 써놓고 지금 혹시 부정적으로 쓴 거 아닌가 해가지고. 뭐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각인되는 방식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가 선거 때만 바짝 나와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젠다도 만들어내고 국민들하고 공감하고 하는 이슈도 좀 만들고. 이번에도 뭐 서울시 개벽 프로젝트인가 했잖아요. 아니 그게 선거니까요. 선거 때만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정치인이 평상 정책을 내놓고 그렇죠.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걸 구체화시켜라. 그리고 좋은 건 하나 써놨어요, 제가. 아이고 시간이. 저는 시효는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의 시효는. 알겠습니다. 정기남 교수님. 예, 저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출마 why? 왜? 이걸 국민들께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진 갈짓자 행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단일화를 보수, 소위 이른바 극우 정당과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나.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안철수 대표는 이기는 법도 잘 모르지만 제대로 지는 법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질 때는 제대로 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성찰을 위해서 앞서 여러분도 얘기했지만 내려놓으시고 그 속에서 결과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전기현 의원. 저는 세상을 보는 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위대하다는 전자에 이 세상의 몇 퍼센트 정도를 알 수 있습니까? 예. 100분의 1일까요? 1000분의 1일까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를 자신의 눈으로만 설명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문제는 이런 안철수 전 대표가 앞으로 바뀔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정치를 하실 것 같아서 정말 바라보는 유권자로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말씀들 쭉 들으니까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뭐 후보나 좀 오래 안 보셨으면 좋겠다. 뭐 안 봐도 된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시라는 주문 같은데 정계 개편 어떻게 될까요? 잠깐 들어보시죠. 지금은 뭐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태풍이 너무 강합니다. 제가 수차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태풍이 1년 넘게 강하게 불고 광주를 보면 호남이 보이고 한국 정치판이 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한보 앞서가니까요. 그런데 광주에서 거의 후보를 내놓지 못하고 이번에 기초단체장도 한석도 당선 못 시킨 것은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해버리는 거예요. 참 어려운 여건에서 치른 선거인데요. 그래도 도민들하고 진솔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잘못된 거는 이제 돌아보면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무소속이 아니라 한국당 당적이었다면 결과가 어땠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마 그 정당에 대한 그 국민들의 평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힘들었겠죠. 네네. 자, 이 정계 개편 얘기 고영식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아마 뭐 정계 개편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 과거식 그 정치 공학적 정계 개편. 말하자면 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해가지고 몇 개 당이 모여갖고 이런 정치 개편을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말로 이념과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해처모식 그런 정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과거 영국의 토니 블레어라든가 대처수상과 같은 그런 혁신적인 그런 정치 개편과 인물,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한다 그런 얘기. 예, 정기란 교수님. 이합 집산 짝짓기로는 실패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처모유식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이노베이션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낡은 인물로는 안 된다. 새로운 리더십이 수반되는 정계 개편으로 갈 때만이 새로운 보수의 재건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야 조금 눈길을 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보수 참패 야권발 정계 개편 회오리는 뭐 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내일 금요일에 이상훈 기자 진행하는 뉴스 와이드에서 이것은 아마 좀 깊이 있게 논의할 주제라서 내일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